네, 지금 보실 페이지는 증발과 응결하게 되면서 구름과 강수부터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랑 응결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부터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죠. 결국 액체 상태로 존재하던 어떠한 물질이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증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던 물들이 안 보여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증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증발의 정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던 수증기가 액체 상태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응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게 각각에 대한 예시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하기엔 각각의 예시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문제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 이거 두 개 한번 가보자. 자, 우리가 포화랑 불포화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들어봤었냐? 중학교 2학년 2학기 석출하면서. 그렇지? 고체 용해도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시게 되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 그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용질과 용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물 안에 고체가 꽉 차 있다. 그러면은 포화 상태. 아니다. 더 녹을 수 있다. 하면 불포화 상태였어.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 조금 달라요. 자,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공기에 수증기가 최대로 녹아 있을 때를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더 공기가 녹을 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 그럼 불포화 상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공기에 수증기가 더 녹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저렇게 용어 정리, 가장 중요한 개념들을 딱딱딱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가장 중요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포화 수증기량. 자, 우선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준점이 중요해요. 기준점. 우리가 화학 파트에서 배웠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물이 100g 기준이었다면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공기가 1kg 기준이야. 자, 여러분 1kg이라고 하는 친구는 몇 g이라고 볼 수 있어? 1000g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너네 설마 이 단위 때문에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공기 1kg에 포화라고 하는 것이 수증기가 녹아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가 1kg일 때 수증기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 이 그람수를 의미합니다. 왜요? 아, 예. 빨리 갔다 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 찍고 있는데, 씨. 이걸 의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포화 수증기량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단어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저 단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포화 수증기량. 자,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온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야. 자, 중요한 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온도라고 얘기했지. 자, 결국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큰 영향을 받는다?
온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러므로 현재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온도에 녹을 수 있는 수증기량을 이야기합니다. 수증기량. 자,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따라만 달라지는 건가? 물을 더 녹으면 당연히 포화 수증기량이 더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궁금증에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해요. 언제든지. 비 오는 날 혹은 눈 오는 날을 제외한 이후에는 대부분 다 일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수증기의 양은 거의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도에 따라서만 특히나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은 등장하는 단어가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돼요. 실제 수증기량. 자, 그럼 단어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공기에 정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오케이? 정말 말 그대로 실제 수증기량이야. 현재 공기 실제 수증기량을 이야기합니다. 실제 수증기량. 오케이? 자, 그러면 저 두 친구를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플러스 알파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굳이 그래프 그리지 않고 말로만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에는 포화 상태가 있고 불포화 상태가 있다 그랬네. 그치? 저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 포화 상태. 불포화 상태부터 할까? 불포화 상태. 즉,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대로 공기가 녹을 수 있는데 아직 최대만큼 녹은 건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포화 수증기량보다는 실제 수증기량이 더 적은 상태. 그쵸? 그 다음 포화 상태로 한번 가보자면, 자,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공기의 양을, 수증기의 양을 그대로 다 녹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기 쉽게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됐을 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용해도 그래프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불포화 상태. 그리고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우리가 다 포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그래프 왼쪽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는 더 많이 녹아 있다라고 해서 과포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쵸?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용해도에서도 했던 내용들이 또 있지. 질문. 현재 A점 무슨 상태입니까? 불포화야, 포화야? 불포화지.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그래프 위에 포화 상태로 점을 한번 옮겨보도록 할 거야. 쌤, 대각선도 있잖아요. 에이, 대각선을 움직이게 되면은 X축과 Y축이 동시에 다 이동하는 거니까. 아, 이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움직일 수 있는 위로 가는 거 1번,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2번, 이 두 가지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X축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Y축만 이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Y축 이동이야. 자, Y축을 이동해서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증기 양을 추가했다. 물을 더 뿌린 거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 2번. Y축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X축으로만 이동을 했는데, 특히 왼쪽으로만 이동을 했지. 그 뜻은 뭡니까? 결국 X축으로의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냉각하였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시험 문제에서 이거 두 개 굉장히 자주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반드시.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실제 수증기량이랑 포화 수증기량은 제발 좀 기억 좀 해놨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그리고 불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실제 수증기량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과, 포화 상태에서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제발 까먹지 말고 꼭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다. 제발.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워도 되나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은 이슬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슬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슬점. 여러분,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의미하는 바도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다 적어주셔야 돼. 우선 첫 번째,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부터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응결 시작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결 시작 온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에 딱 닿고 더 왼쪽으로 가기 전에 그 딱 그래프에 닿는 그 지점의 온도를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이슬점에서는 결국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에 딱 닿았다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므로 이슬점에서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이다. 즉, 또 다른 표현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 불포화 상태로 존재하던 공기가 어디로 이동했다? 포화 상태가 딱 되기 시작하는 그 지점의 온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은 이 이슬점이 결국 온도이기 때문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돼. 이슬점의 변화예요. 자, 이슬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향을 받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냐? 실제 수증기량이에요. 실제 수증기량. 자, 얘는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형광펜 밑줄 딱 꽉 쪄주세요. 이슬점의 변화는 실제 수증기량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Y축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꽤 괜찮을 거예요.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 제가 다 써놓긴 했는데 하나 안 쓴 게 있어요. 자,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이에요. 의미라고도 볼 수 있고요. 표현. 자, 이슬점의 표현은 제가 지금 칠판에 여러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 응결이 시작되는 온도이다.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똑같다. 불포화 상태에서 포화 수증기량에 딱 닿는 그 지점이다 라고 두 가지 내용을 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만 더 적어줍시다. 무엇이냐? 냉각하던 중에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와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와 접점하는 곳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프를 살짝 한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작게만 이렇게만 그려볼게. 현재 내가 점을 여기다가 찍었어. 현재 불포화 상태네. 즉 Y축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X축으로만 이동을 하다가 여기에 딱 접점을 했네. A 다시. 이 지점이 바로 우리는 이슬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우리가 이슬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네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이 네 번째 내용에서 가장들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요. 응결량이죠, 응결량. 여러분 결국 응결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석출량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석출량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용질의 양에서 냉각 후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빼주면 되는 거였어. 근데 여기서는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네요.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후에 냉각 후 포화 수증기량 빼주면 그것을 우리가 응결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응결량의 문제 스타일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유형. 첫 번째, 그냥 평범한 문제. 공기가 1kg일 때. 공기 1kg 가지고 문제 내는 거. 자, 공기가 1kg일 때는 여러분들 주어진 정보. 즉, 포화 수증기량이라든지 실제 수증기량을 건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결국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있는 저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기가 1kg이 기준이란 말이야. 그치? 주어진 정보를 조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공기가 2kg으로 증가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주어진 정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지만 그래야 2kg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겠지. 그치? 그럼 뻔하죠. 1kg에 50g 녹을 수 있으면 2kg에 100g 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정보를 2배로 증가시켜야 되겠네. 그쵸?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공기가 500g이야. 혹은 0.5kg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주어진 정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지. 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공기가 1kg이 기준인데 나는 500g밖에 없어. 그럼 1kg에 녹을 수 있는 것보다 절반 정도의 양만 우리는 녹일 수 있을 거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페이지 살짝 넘어가자면은 상대 습도 있습니다. 다 지워도 되나요? 다 지울게요. 자, 결국 상대 습도입니다. 다시 1번으로 갈게요. 자, 상대 습도입니다. 자, 우리가 상대적이다라는 거 하는 표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자, 상대적이다. 내가 누구보다는 커. 근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다 큰 거야?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작을 수는 있어. 그치? 1이 2보다는 커. 그렇다고 해서 숫자 2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 중에 가장 큰 숫자야? 그건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크다. 즉 습도라고 하는 거, 상대 습도는 뭐다? 누구보다는 습하고 누구보다는 건조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상대 습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그냥 너무 별거 없어.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을 한 다음에 곱하기 100 해주세요. 끝이에요. 저것을 우리는 상대습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여러분들 일기예보나 날씨 앱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습도라고 하는 것들은 이 상대습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게 되면은 상대습도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포화 수증기량이 커지게 된다면 상대습도는 작아지겠네. 이런 것들. 오케이. 뭐 실제 수증기량은 굳이 하진 않을게요. 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거. 제가 아까 공기 중에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크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변화가 없어요. 오케이? 변화가 없다. 변화가 거의 없어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런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 상대 습도가 달라지는 결정적인 원인은 딱 하나겠죠. 온도. 이거 꼭 별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대 습도에 대한 변화예요. 변화. 자, 이 상대 습도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냐. 첫 번째, 기온이 일정할 때. 자, 여러분 결국에 기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 포화 수증기량이 일정하다. 즉 여러분 분모값이 일정한 거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첫 번째, 온도가 일정하다. 그럴 때 습도가 높다라고 하려면은 분모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습도값이 높아지려면 무엇이 증가해야 돼? 실제 수증기량 증가하면 되겠네. 실제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를 포화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 뭐 온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좀 분모 분자적인 수학적인 관계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습도가 낮아지려면은 즉 분모값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분자값만 작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므로 실제 수증기량을 작게 만들어주면 끝. 별거 없어요. 그러므로 기온이 일정할 때 습도와 실제 수증기량은 무슨 관계이다? 비례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번에는 분자가 일정하게, 즉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를 한번 가볼게요. 실제 수증기량 일정. 즉 분자값이 일정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습도가 올라가려면 즉 축축해지려면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겠네. 그쵸? 포화 수증기량은 작아져야 될 거야. 그 다음 습도는 낮아지게 되었을 때 그러면은 포화 수증기량은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증가해야 되겠네. 그러므로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상대 습도와 포화 수증기량은 어떤 관계이다? 서로 반비례 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거.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이 언제 낮아지고 포화 수증기량이 언제 높아지게 되는지
이것까지 알아두게 되면은 완벽하겠죠.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습도가 높아진다. 축축해진다. 막 찝찝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낮아져야 될 것이며 습도가 낮아진다 라고 할 때는 온도가 오히려 높아져야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됐나요? 구분 정확하게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하루 중 습도 변화. 첫 번째, 우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후 2시에서 오후 한 3시쯤이 가장 온도가 높아요. 자, 온도가 높다. 습도 어때요? 가장 낮아요. 오케이? 습도 가장 낮아요. 그리고 새벽 3시? 4시에서 5시. 5시가 온도가 가장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습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맺힐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거죠. 실제 수증기량은 변화가 없다. 오케이? 실제 수증기량은 거의 일정하다. 비 오거나 눈 오지 않는 이상. 그러므로 하루 중 상대 습도 혹은 하루 중 습도를 계산할 때는 누구의 영향만 받는다? 온도의 영향만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파트를 공부하시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습도라고 하는 것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됐니? 여러분들 지금 설명드릴 때는 뭐 그냥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뭐 할만하겠네라고 하지만 막상 문제 풀면은 여기가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올 거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혹은 기본 개념 문제조차도 좀 많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신 다음에 그러고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뒤에 나와 있는 구름의 생성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마 구름까지 하게 되면 좀 힘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책 쭉 넘기시게 되면은 여기 있을 겁니다. 기권과 지구 기온 그리고 뭐 좀 내용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구름 문제가 나오면 구름 문제는 빼고 우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